최근에 새로운 파라오의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까? 투탕카멘 이후 100년 만에 왕의 무덤이 발견됐다. 투탕카멘 무덤과 더불어서 도굴되지 않은 유이한 왕묘입니다. 이집트에서. 자, 근데 이 무덤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활용되는 일은 아마 영원히 없을 거예요. 그 사후세계를 믿는 풍습 중에 그렇죠. 함께 사람을 묻어버리는 예. 순장이 있잖아요. 동천왕이 장사 지내는 그날에 그 신하들이 사살해버립니다. 행렬이 지나갈 때. 고고학자가 보는 순장은 대부분은 비자발적으로 그럼요. 죽는데 다 죽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죽임을 당하는 거죠. 선택 안 하면 예. 그냥 죽게 돼 있는.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밌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오늘은 조목종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석대 교양대학 조법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이슬람, 중동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 그리고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파라오의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까? 예. 오, 근데 워낙 시기가 넓으니까 이집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대에 무덤이 발견되는 걸 가장 기대해요? 모든 시대죠.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새로운 무덤이 발견되면은 다 좋은 거죠. 그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를 들면 가장 궁금한데 잘 모르는 게 사실 고구려나 고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그 민족주의적인 감수성이 이렇게 감정이입된 대상들이 구조선이나 고구려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누가 막 더 좋아하고 이것보다 학술적인 성과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있었던 이 소식은 사실 제가 조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일단 왕묘예요, 왕묘. 왕묘고 신왕국 시대 18왕조 시대의 그 투트모스 2세라고 하는 파라오의 왕묘가 발견이 된 겁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왕묘로 판단이 내려지고 있어요. 올해 발견된 거예요? 예,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 올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왜냐면 처음에 이제 무덤이 발견된 건 2022년인데 처음에 이제 무덤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대충 보니까 무덤의 규모, 그다음에 무덤의 구조, 무덤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왕묘급 무덤이다라는 잠정적인 판단이 내려졌었는데 발굴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발굴이 한 3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서 2025년에 와서 이집트 관계당국, 그러니까 이집트 고고관광부가 정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무덤은 투트모스 2세의 무덤인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럼 뭐 이제 왕묘니까 엄청나게 이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보도를 했었고 또 한국 언론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언론에서 이제 보통 헤드라인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의식을 좀 느꼈어요. 뭐냐, 이 무덤 발굴 소식을 이제 보도를 할 때 투탕카멘 이후 100년 만에 왕의 무덤이 발견됐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1922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이죠. 이 무덤이 실제로 발견된 거는 2022년이니까 100년은 맞아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도 왕묘들은 발견이 됐었어요. 아,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1939년에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프랑스의 고고학자인 피에르 몽테에 의해서 푸스세네스 1세라고 하는 파라오의 무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게다가 이 무덤은 도굴되지도 않은 왕묘였어요. 투탕카멘 무덤과 더불어서 도굴되지 않은 유이한 왕묘입니다. 이집트에서. 하여튼 뭐 황금 마스크 나고 다 나왔거든요. 근데 왜 100년 만이라고 쓴 거예요? 좋은 질문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13년에도 아비도스에서 소베코테프라고 하는 왕의 무덤이 또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불과 10년 전이네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한국의 언론 기사를 보고 이거 한국 언론 또 잘못 썼네. 왜냐면 한국 언론이 고대 이집트 관련된 소식을 보도할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잘 모르는 분야니까라는 변명을 하기에는 사실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번에는 괜찮아요. 저 이번에 납득했어요. 왜요? 왜냐? 한국 언론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유수의 언론들, 뭐 BBC나 가디언이나 이런 데 기사들도 제목이 똑같아요. 100년 만에 파라오 물건. 100년 만에, 예.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찾아보니까 이집트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관계당국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자기들이 다 관리하는데 모를 리가 없죠. 네. 근데 약간 이제 과장을 하고 약간 뭔가 조금 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투탕카멘 무덤 뭐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발굴이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100년, 또 좋잖아요, 숫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 고고학 발굴 소식은 언제나 관광업이랑 밀접하게 엮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학 발굴 소식이 큰 소식이 있으면은 유의미하게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서구권에도 그렇고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부추기죠. 가보고 한 번 싶은데. 가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번이 이번이 기회다.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 고고학 발굴 소식을 이집트 정부에서 또한 5년 사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원래는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져도 사실 공개하지 않아요. 나중에 연구가 거의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다 나오고 논문도 쓰여지고 해야지만 조금 얘기가 되는 건데 요즘에는 발굴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크게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무덤 같은 경우는 사실 무덤 형태가 되게 안 좋아요. 아마 이 무덤은 관광지로 활용되는 일은 아마 영원히 없을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무덤 내부가 수해를 되게 심하게 입어서 그래서 이제 무덤 주인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거거든요. 벽면에 원래 왕묘들은 다 왕의 이름도 쓰여지고 여러 화려한 벽화들이 그려지기 마련인데 여기는 다 소실된 상태였어요. 오로지 하나 천장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천장도 귀퉁이 부분에 이렇게 남색의 오각형 별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집트에서 주로 이제 밤하늘 별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천장에 밤하늘의 별을 그리는 것은 신전 아니면은 왕묘예요. 그러니까 요걸 토대로 이거는 왕묘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안에 흙이 다 쌓여져 있으니 이 흙을 다 끄집어 내 가지고 이제 뭐 고고학자들 많이 하는 일이죠. 하나하나 다 체질을 하죠. 이 체질하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래 체질을 뭔가 유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안에서 그래가지고 확보된 유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투트모스 2세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 설화석고로 만든 단지의 구연부 부분에 돌아가면서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투트모스 2세 왕으로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투트모스 2세의 부인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파라오로 직접 즉위한 여성이죠. 하셉수트가 이제 왕비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투트모스 2세의 무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집트 정부가 100년 만에 왕비가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게다가 이제 박물관을 이제 유의미하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맞아요. 지금 뭔가 끌어당겨야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집트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올해 7월 3일에 이집트의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이 공식 개관합니다. 저희 보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얘기가 이미 예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걸 제가 제작진한테도 지금 허락을 받고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집트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 초청전 같은 거 해요? 5월부터 6개월 정도 서울 광진구에 가면은 빛의 시어터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미디어 아트를 전시하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5월 1일부터 파라오의 이집트라고 하는 이집트 관련된 그 미디어 아트 전시가 이루어지고 제가 그 전시 자문을 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다 시청자분들한테도 그 전시에 꼭 오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직접 보진 않지만 그 자료들을 사진이나 이런 걸로 다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좋은 사운드와 어떤 좋은 영상 스케일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집트를 감각적으로 좀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오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초대권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일단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하시고요. 표는 제가 그러면 있죠? 시청자분들에게 네네. 어떻게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될까요? 몇 댓글 가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알겠습니다. 이게 그 안에 나가나요? 괜찮아요. 그 전체 6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겠는데요. 얼마 전에 사실 대한민국을 너무 가슴 아프게 했던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여러분들도 참 많은 희생을 하셨고 소방관 여러분들이 힘쓰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카페에 현직 소방관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직 소방관입니다.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역사적으로 소방관이라는 직업이나 제도, 화재에 대응하는 기관 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입사 시험에 우리나라 소방 역사는 배우긴 합니다. 금화도감 등 세계 역사적으로는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조선이 사실 도읍을 정할 때 여기가 좀 불의 기운 때문에 좀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숭례문에 세워진 현판도 그렇고 관악산의 화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결국 숭례문이 불탔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개인적인 그 네네.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간이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화기라든지 어떤 풍수적으로 네네. 가장 이 공간에 위협 주는 게 불이다 보니까 이미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결국 불을 끌 수 있는 건 물인데 물을 조달하는 방법이 요즘처럼 강력한 뭐 고압 호스 시스템이 없죠. 없고 그냥 물 갖다 뿌려야 되니까 양동으로 뿌리는. 아예 불이 나도 그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게끔 그 도성 방리제라고 있죠. 네네. 바둑판처럼 네네. 구획을 하는 게 그게 말고 소방벽을 쌓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밭 같은데 불 나면 중간을 밀어버려가지고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어찌 않게 보면은 하는 것처럼. 방화선 구축하듯이 서울 한양 도성도 이제 가로망 체계가 지금 가와 로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 로가 남북로고 몇 가면 그 다음에 동서가 가 개념으로 해서 위선, 경선 개념으로 나누는데 그 폭이 방화선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요 구역만 타라. 중국의 장안 도성의 방리 체계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산불이라든가 이런 불 예방을 하고 혹시 진압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역사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금화 말 그대로 금알금자에 불화자에서 이제 금화도감이라든지 금화병 뭐 해가지고 조선시대는 아예 제도화돼 있고요. 네. 불나는 핵심이 우리가 온돌 구조이다 보니까 그 불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전면 온돌화된 게 사실 조선 중후기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부뚜막과 그 일부 정도가 이제 사실 고구려 때부터 아랫목 정도. 그래서 고구려 초기 온돌,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구들이라고 하죠. 구조를 보면 불을 떼고 나가는 연도를 확장을 하면서 점차 이제 구들 방 형식이 네. 확장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불을 많이 떼다 보니까 이 불을 어떻게든 신격화하고 조심하기 위해서 조왕신 개념이 이 부뚜막 조자거든요. 그래서 불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기 예, 위해서 불을 신성시 여기고 그리고 불을 항시 살피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거의 불과 같이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불씨 관리 못하면 소방 맞을 정도로. 그렇죠.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는 불이 커지는 것도 막아야 되는 역할을.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는. 가정 내 소방 담당은 그러니까 어머님이셨네요. 그렇죠. 예. 혹시 다른 역사 속에도 좀 소방기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소방기관 자체는 사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화재가 많이 있다는 건 고고학적 확인이 되는 게 불에 탄 화재 주거지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참 되게 역설인 게 고고학자에게 가장 고마운 게 사실 화재 주거지예요. 왜요? 단단해지죠. 예, 그것도 있고 옛날에는 땅을 파서 집을 지었는데 이사 갈 땐 다 들고 가요. 그러니까 다 비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상하게 약간 터부시 되었는지 화재 주거지가 되면은요 원래 있었던 그 상태에서 건드리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뭐 챙길 거 없나 이렇게 챙기지 않고 그대로 둬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고학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집자리를 파서 이제 그 유물 보면서 이게 어떤 집자리인지 아는데 가장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다 들고 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여기는 남자의 구역, 여기는 부엌, 어떻게 밥을 먹었다 이런 것까지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게 또 하나 재미있는 게 구들이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부터 널리 퍼졌다면 그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한국은 3분의 2가 보통 산악지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남지역 계열은 대부분 산악이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부터 불을 질러가지고 하는 화전농이 있었어요. 이게 특히 이제 연해주부터 시작해서 산맥 높은 곳은 화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신석기 시 논문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4,000년 사이에 이 기후는 온화한데 큰 나무들이 없어지는 시기 같더라고요. 연해주일 때 되게 봤더니만 화전을 하다 보니까는 다 질러버려가지고 자잘한 나무밖에 안 자라고 또 불나고 근데요, 예. 이런 작은 불씨가 현대 기술로도 잡기 힘들 만큼 엄청난 화재가 됐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런 기술력이 없을 텐데, 그리고 화전을 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불을 질렀을 텐데, 그럼 예전에는 엄청난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니에요? 게다가 또 하나 자연 발화도 무시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많이 났는데 학자들이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화가 많이 되는 조건인데 플러스 인간의 인재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화재는 자연 발화였어요. 그래서 온돌 불 관리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발화를 해서 마을을 덮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종교 전통이 페르시아의 조라스터예요. 불을 숭배하죠. 예, 거기는 불이 신성의 상징이에요. 불을 꺼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1000년 이상 가는 불을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란의 야즈드라는 곳에 가면은 그 불이 있어요. 마치 그 시간장 보유하듯이 이 불은 안 꺼트리고 천년을 계속 이어가는 계속적으로 거예요. 해. 그리고 불씨를 계속 이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또 불을 중요시하지만 또 불 나는 걸 조심하기 때문에 그건 또 조심은 하죠. 조라스터교 독특하고 이 조라스터교가 퍼져 있는 곳이 뭐 페르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아시아 쪽에서 예를 들면 아제르바이잔도 있고요. 뭐 바쿠 같은 데 보면은 계속 꺼지지 않는 불 나오는 것도 중요시하는 건 천연가스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그런 천연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불이 붙어 있고 하지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는 그 나무나 이런 데다 불을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예, 불어가지고 그걸 절대 안 꺼트려요. 이걸 어떻게 안 꺼트려요? 아, 그러니까 그게 불의 사원이 있어요. 사원에 가면 그 불을 계속적으로 펴게 그 예전에 시보전하듯이. 그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끄면 며느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걸 계속 활활 탑니다. 신관들이 관리를 기록상 이거 걸리면 죽으니까 꺼졌다는 거 비밀로 하고 다시 붙인 적 없습니까? 아니 근데 야스드 같은 경우에는 1000년 이상 타오는 불이라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이라고 하겠습니까? 기록을 안 하겠죠. 러시아도 보면은 큰 도시마다 꺼지지 않는 불들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그 추모하는 그 군인들 그 있는데 그 한편으로 보면서 이제 그거 조심해야 되는 게 계속 꽃을 놓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불 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불명스러운 예, 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불이 한 번 나요. 그런데 어떤 제국이 멸망하면 그 수도를 적들이 와서 다 불태우거든요. 그러면 도시는 망가지지만 아주 잘 남는 게 있어요. 점토판이 잘 남죠. 잘 구워져. 구워지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니네베에 있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같은 경우도 한번 불타니까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점토판들이 아주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그 시대의 이제 언어를 파악할 수가 있었죠. 이제 19세기 학자들이. 그리고 이 불을 끄는 일은 뭐 언제나 인간 사회가 조직되어 있을 때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을 텐데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실제로 뭐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화재 진압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잘 나오는 곳이 있죠. 로마. 근데 이게 왜냐하면 로마는 이제 기원 전후가 되면은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는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로마에는 트리움바리 녹툰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경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노예들인데 트리움바리 녹툰이라고 하면은 뜻이 되게 낭만적입니다. 밤의 새 남자예요. 아, 세 명이 같이 다니는군요. 세 명의 노예들이 삼일일조. 밤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비를 이제 하고 불난 데 있으면 불 끄고 이제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유급 소방대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되고 그 소방대에 비질레스 우르바니라는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해요. 도시의 감시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여요. 그래서 많을 때는 약 로마에 한 7,000명의 소방관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펌프를 이용해서 막 호스로 뿌리고 이게 어렵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양동이로 하겠죠. 양동이를 쭉 서가지고 가까운 수원지에서 계속 이제 릴레이식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진압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화재 진압과 관련해서 이집트 쪽에서 기여한 바가 하나 있는데 물론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화재를 이제 진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 일종의 펌프, 물을 분사시킬 수 있는 펌프가 처음 만들어진 곳도 이집트입니다. 그 양쪽에서 막 이렇게 누르는 거고요. 뭐 그 이쪽 누르고 이쪽 누르고 이쪽 누르고. 비슷한 구조예요. 비슷한 구조인데 이게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크테시부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설계에 관한 기록이 확인이 돼요. 뭐 실제 유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록이 확인이 되는데 그 기록을 토대로 만들어 보면은 정말로 물을 유압 펌프식으로 해가지고 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이제 펌프 얘기가 나오니까 중동 지역에서 근대적인 소방서의 시작은 실제로 오토만 제국이거든요. 18세기에 이 관악계 중에 트롬바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18세기부터 오스만 투르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시장 같은 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불날 위험이 있는 것은 무타십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마켓 인스펙터라고 그러는데 시장 이 치안 질서 관리하는 사람이 곧 돌아다니면서 불나는데 조심하게 하고 물 같은 거 하고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근대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서 시작한. 근데 제가 아까 이 말씀드린 그 비질레스 우르바니 이 조직 같은 경우도 경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 그러면 곧바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고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려요. 그러니까 노예 매매할 때 이제 내야 되는 그 세금을 4%가량 올려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이 조직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로마 건축물 보면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뭐 이런 신전이라든지 보면 다 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흙 벽돌로 많이 쳤어요. 시멘트 개념이죠. 불나면 무너지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근데 불나면은 당연히 그런 어떤 벽돌이나 시멘트 계열의 구조물을 오히려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 뭐 바닥면이라든가 천장이나 같은 거 다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조선시대 궁궐은요, 불나면 대형 화재로 번져요. 왜 그러냐면 이 불이 났다는 건 모반이나 왕을 시해하기 위한 음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 문을 막아요. 소방을 할 수가 없어요. 막아서 그 불을 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불의 음모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야만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누군가 반역을 위해서 뭔가 모반을 꾀하기 위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최근에 덕수궁 과거 공간 거기도 보면 원래 중화전이 2층 정각으로 아주 좋았었는데 분명히 불을 끌 수도 있었지만 문을 다 막아가지고 지금부터 들고 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네.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범인이다. 예. 그래가지고 소방 대처를 할 수가 없게 그렇게 해서 잡은 범인이 기록에 남은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잡아요? 이제 그거부터는 이게 복잡해져서 그런지 남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에 특히 취약했던 게 임진왜란 이전에 목조 건물이 거의 없어요. 우리 그 신라의 황룡사 구춘석도 다 타버리니까 물론 한국이 목조 건물을 안 만든 게 아닌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은 너무 옛날 건물들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화재에 대한 대처 방법 플러스 온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좀 크지 않나 난방 싶어요. 시스템이 아무래도 불하고는 좀 밀접했고 우리나라에 서적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서적들이 다 사라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 실학자인 이덕무라는 분이 쓴 청장관 전서에 보면 우리나라 서적이 당한 최대 참변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나라가 고구려를 붕괴시킬 때 당나라 장수 이세적이 평양에 가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고구려의 문화가 당나라하고 대등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질렀어요? 고구려에 있는 모든 책을 평양에 모아서 태워버렸어요. 아이씨. 아니 그 책 모아서 불태우는 게 거기 특징이군요. 왜냐하면 지식을 말살하는 거예요. 인간이 많아봤자 깨어있는 인간들이 없으면은 그거는 무지랭이니까 통제하기 쉽고. 두 번째 대참변이 언제냐면 후백제 왕 견훤이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삼국의 모든 책을 전주에 모아놨어요. 그런데 후백제가 망하는 날 고려군들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후백제 유적을 다 뒤지는데 주춧돌이 이땅하는데 이 기둥돌에 불 맞은 자국이 그대로 남은 것이 수십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왕건이 참 그 못 배운 분도 아닐 텐데.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이건 그냥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점정국은 초토화시키는 게 우리 지식 문화의 전수 과정에서 불이 갖고 있는 이 처참한 그 말살의 흔적은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비슷한 얘기가 사실은 무슬림 세계일 수도 있어요. 몽골이 1258년에 바그다드를 점령했었을 때 책을 불태우고 책을 다 강에다 버려서 강물이 시커멓게 됐다. 잉크가 풀려서.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1258년에 몽골이 이 무슬림 세계를 지배를 하면서 무슬림 세계가 낙후되기 시작했다고 모든 잘못을 몽골에 돌리고 있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왕의 무덤들은 도굴의 목표가 좀 많이 되잖아요. 파라오의 무덤도 결국은 피라미드도 왕의 무덤인 경우가 많고 예수의 무덤도 있어요. 많죠. 엄청 많죠. 불신술을 사용하시진 않으셨잖아요. 아니 여기 가까운 일본 가면 있어요. 일본에 예수의 무덤이 있다고요? 있어요. 아니 뭐 네. ES상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예수의? 아예 무덤이 있고 거기 그냥 표시판도 그 그리스도의 묘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동생과 함께 와서 여기서 돌아가셨다. 자세한 건 묻지 말고 하여튼 무덤이 있다. 자세한 거 묻지 말고. 예.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장난인 거 아는데 그래도 축제까지 해요 거기서. 이게 아오모리에 있습니다. 이거 더 말하면은 또 보러 가실까봐 그러는데 딱 관광자원화 된 것도 있어요. 아오모리 현 안 되겠네. 이거는 정말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저기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아니면 그냥 크리스트교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무덤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무덤이 지금 우리가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상티 세풀크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성묘 성당이에요. 성스러운 묘로 만든 성당인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게 그전에는 여기가 아프로디테 신전이었고 나중에 비너스 신전을 거쳐서 요게 이제 325년 6년경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여기다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해서 여기다 성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그 영국의 개신교 쪽에서 정원 무덤이 있다. 이게 예수 진짜 무덤이다. 왜냐하면 지금 성묘 성당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이건 밖에 있다. 원래 무덤은 밖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가 원래는 밖이었죠. 그런데 성이 중축되면서 성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의 무덤은 요게 이제 한
한 2000년대인가요? 그 영화 감독들이 막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데 예루살렘에서 약 한 5km 떨어진 남쪽으로 탈피오트라는 곳이 있어요. 탈피오트라는 곳에서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하필은 무덤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써 있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가족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신빙성이 없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빠도 요셉이 또 네, 흔한 있을 수 이름이기 있고. 때문에 네. 그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무덤이 네. 사실 유명해진 이유가 그 디스커버리 채널하고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가족 집단 무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이름이 다 쓰여져 있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있고 마리아도 되게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 마리아 메네 마라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도 거기 매장된 것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 메네 마라를 성서 속에서 언급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서에서도 이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약간 좀 썸 타는 듯한 모습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성서 관련된 좀 진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둘이 부부였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둘을 부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DNA 검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요 두 무덤에서 나온 매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덤에서 여러 사람들이 매장되어 있던 것이 나온 건데 두 공간에서 나온 DNA를 분석해 보니까 남매는 아니네. 그래서 부부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무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장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나온 사람들 이름이 뭐 예수의 아들 유다라던가 뭐 또 다른 마리아라던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사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름이 예수였었고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 모든 여성의 25%가 마리아였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그냥 그 당대 그러니까 서기 1세기경의 무덤인 것 정도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유명한 TV 채널들이 무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약간 증폭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음모론이네요. 네. 역사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게 일단 예수는 나자렛 출신이에요. 네. 나자렛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막달레 마리아하고 얘기를 자꾸 썸 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당시에는 좋은 풍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가 결정적으로 국사범이에요. 그 무덤을 쓰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 1900년대에 뭘 했냐면 예수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역사학자입니다. 예수는 국사범이고 국사범의 무덤은 누구도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형을 맺은 사람들은 매장을 못하기 때문에 당시 골고타 산에다 그냥 버렸다. 그럼 버리면 누가 그거를 수습해야죠. 수습해야 되냐? 들깨들이 먹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는 국사범이기 때문에 무덤을 썼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가족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 갑자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다큐멘터리에서요 봤는데 다빈치 코드 같은 거 보면 이제 음모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전 세계 크리스트교를 믿는 분이건 아니건 간에 다빈치 코드는 참 재밌게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성배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그 못, 그것이 어디에 있고 막 이런데 실제로 최근에 형벌을 관리하는 누군가의 무덤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 못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양도 예수의 것이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 제가 본 게 있거든요. 도둑들이라는 영화 보면은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환이냐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피만 묻으면 다 예수 피고 몸만 나오면 십자가 박은 거냐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성물 자체는 우리 중세 때부터 많이 나왔고 인디아나 존스를 비롯한 수많은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뭐 롱기누스 장, 뭐 그러니까 이 성유물 이 숭배는 사실적인 차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부터 각 지역들이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유물들이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또 어디 중요한 성유물이 있으면 가가지고 훔쳐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르코 시신도 이 베네치아인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훔쳐갔죠. 훔쳐갔다는 기록도 남겨져.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써놨죠. 그래서 이 성유물들을 전부 모아보면 예수님은 머리가 수십 개, 팔이 수백 개 이런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러한 예. 그 유해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성당을 짓잖아요. 그럼 성당을 지면 제대에 항상 성인과 관계된 유해가 꼭 들어가요. 되죠. 공헌이 돼요.
예, 그 전통들이 남아 있고. 이 전통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시체의 일부를 남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고대부터 있었어요. 네네. 이게 중세에 이제 샤를마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독일이랑 북부 쪽으로 이제 막 이렇게 기독교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교도에 익숙하신 사람들은 말로만 갑자기 다 버리고 이 믿어라 안 믿잖아요. 성물을 갖다 놓으면 그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딴 데 가서 교회에서 훔쳐오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기꾼도 많아지고 예. 그리고 이제 등급이 있죠. 등급이 예수님과 관련된 성물이 가장 높은 등급. 그다음에 예수 시대를 경험했었던 제자들의 성물이 그다음 등급.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성인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의.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로마 카톨릭에는 사람이 죽었어도 풍계가 있어요. 아 그럼요. 성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담을 그렇게 합니다. 농담을. 무덤이 많은 걸로 전해지기는 조조 무덤이 제일 많죠. 아, 이게 조조의 무덤이다. 예, 그 의총이라고 해가지고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 보면은 그 조조가 죽으면서 그 무덤 72개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 물론 이제 그건 소설적인데 그 조조와 관련된 의총 내지는 그 무덤 논란이 2009년에 또 안양현에서 위무왕이라는 묘지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도굴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그 중국 역사상 도굴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전해지는지 아시죠? 모릅니다. 조조. 아, 조조가.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동탁이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무덤 안에 그 한나라 때는 엄청난 부장품을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야 될 세계에서 현세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엄청난 유물들을 넣고 했는데 그걸 아니까 그 삼국시대 그 위초고가 싸울 때 전쟁 군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잖아요. 도굴로. 네, 도굴로. 동탁이 제일 많이 했다고 전해지고 조조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사후세계를 믿는 그런 풍습 중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보조할 사람들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함께 사람을 묻어버리는 예. 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장하죠. 순장했다라고 보여지는 발굴 현장이 있어요? 많죠. 순장한 줄 어떻게 알아요? 사실 순장에 대해서는 아마 이집트도 많이 있고 전 세계 공통이긴 한데요. 이집트는 놀랍게 순장이 없어요? 대신에 이집트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 합리적인 선택. 근데 이게 순장이라는 거 사실 역사 기록에 많이 나오는 게 한국도 보면은 왜 부여 같은 경우는 귀인이 죽으면 100명 이상 같이 넣는다는 것도 부여요? 예, 부여. 부여? 사슴? 사람을 넣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발굴을 해보면은 부여에서 순장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기록하고 내용이 잘 안 예. 맞죠. 이제 중국은 꽤 있어가지고요. 상나라가 특히 보면은 사람들을 아예 목을 쳐가지고 목만 모아놓고 이제 사람만 이렇게 정말 그 순장인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무덤의 주인공이 아니면서 비정상적으로 같이 묻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장으로 일단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장이 아니라 죽여서 넣는다 이거죠. 예. 순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스로 죽어서 순장을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주인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삼국사기에 보면 그 동천왕이란 왕이 너무나 신하들과 우애가 있고 어찌 보면 뭐 신하와의 관계가 있어서 동천왕이 죽었을 때 동천왕이 장사 지내는 그 날에 그 신하들이 사살해 버립니다. 행렬이 지나갈 때. 어찌 보면 이제 사후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어떤 인식일 텐데, 내가 지금 왕의 신하였고 죽어서도 나는 저 왕을 지켜줘야 돼 라는 진짜 충절로. 그럼 유교적 사상인 거네요. 아니, 유교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 이건 어찌 보면 유교는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도교적인 그 신선 세계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구려 관련 기록에서 특히나 고국천왕이 그 우시왕후와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요. 무당에게 고국천왕이 나타나서 나 저 여인과 도저히 못 보겠다 해가지고서 산상왕 무덤으로 지금 우시왕후가 형사취소를 해서 두 왕을 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국천왕이 너무 분이 나가지고 저 여인과 저 남녀가 함께 무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못 보니 내 앞에다가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걸 가려달라. 그런 식의 이야기가 들리고, 또는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 계세적,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죽어서도 이어지는 듯한 인식이 우리에 남아 있어요. 그걸 봤을 때 동천왕을 따라 죽었던 신하들의 모습도 현세의 모습대로 저분들을 따라가야겠다라는, 그게 진짜 순장이에요. 근데 그 지금 물론 사리 순장 같은 경우에는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생장으로 들어갔는지 혹은 강요위에 들어갔는지는 그 유비가 죽기 전에 제가 당신이 이 나라를 맡아주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당연히 아드님께서 하셔야죠 라고 했는데, 이 내막에는 사실 그럼 제가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장도 스스로 택한 거라고는 하지만 안 하면 누군가가 그럼요. 와서 살인순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저기 선생님께서는 되게 좋게 해서 스스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고고학자가 보는 순장은 대부분은 비자발적으로 그럼요. 죽는데 다 죽이죠. 사회적인 죽임을 당하는 거죠. 선택 안 하면 그냥 죽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진경공의 무덤을 발굴했더니만 실제로 그 가운데 무덤이 있고 주변에 한 140개 정도의 순장이 같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걸 약간 좀 아무래도 고고학자 하다 보니까는 유물론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하나의 방법인 게 왜냐면은 왕이 있으면 왕이 주변에 수많은 부하들이 저한테 반역의 깃발을 들 수 있거든요. 언제나 불안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이냐? 너희가 날 죽이면 너도 죽어.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부하들은 길을 쓰고 이 사람 살려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왕이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같이 다 죽게 돼.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다양한 이데올로기라든지 수많은 종교적으로 가꾸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순장도 결국은 사회 시스템의 한 방법이긴 한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지증광 때 이제 그만해라라고 순장을 하면서 금하게 하고. 예, 그때부터는 이제 그와 같은 서로에 대한 시스템이 그 분명한 신분제로 정착이 되니까 굳이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하나의 어떠한 그 내각 같은 구성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순장의 의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제 순장이 이게 어떻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사치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지역,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서는 순장이 거의 없어요. 유일한 사례가 있다면은 이제 기원이 2,500년 경에 우르 지역에 이제 우르 왕묘군이 있거든요. 거기서 순장 흔적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왕릉급 무덤 한 6개 정도에서 순장이 나오는데 규모는 차이가 있어서 한 5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 70구 정도 순장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메소포타미아 전체 역사 속에서도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우르 지역.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초기 왕조 시대,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3100년부터 한 기원전 한 2700년까지 그 사이에 왕묘 주변에 부석 무덤들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시신이 발견되진 않아요. 그래서 정황상 이거는 분명하진 않아요. 순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혹은 순장은 아니고 그냥 그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그냥 그 옆에다가 무덤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이집트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장 비슷한 모습이 나중에서 나타나요. 뭐냐면 이집트는 무덤을 발굴을 하면 그 무덤 속에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인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짝퉁시신. 그렇죠. 짝퉁시신이에요. 이거를 샤부티라고 하는데 이 샤부티는 고대 이집트어로 대답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이란 뜻이에요. 이론적으로 한 무덤에 이 샤부티, 그러니까 인형인데 이 인형들이 413개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유물이 있는 박물관에 가셔서 보실 수 있는, 쉽게 보실 수 있는 유물이 있고 샤부티인데 진시황의 병망 그렇죠. 같은 느낌이에요. 한나라 때도 있고요. 요게 413개는 왜 413개냐면 1년 365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그 다음에 대충 10명이나 11명당 10장이 붙어서 36명, 거기에 1년 12달 해서 매달 관리자, 그래서 365 더하기 36 더하기 12 하면 413개가 나와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를 넣는 이유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고 나서 저기 저승을 통과해서 내세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집트는 그렇게 사니까. 맞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천국을 그린 그림 보면 다 농사 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통 확인하고 있는 그 고대 이집트인들은 대부분 다 엄청난 상위 계층 사람들이에요. 생전에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농사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면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야지.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진짜 귀엽고 재밌는 게 요 샤부티라고 제가 말씀드린 요 인형들을 보면 요게 이제 시대마다 바뀌고 크기도 다 달라지는데 거의 대부분 자세히 보면 다 농기구를 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준비가 완료된 하인들을 무덤 속에 그런 건 데리고 페르시아나 그 무슬림들은 선 안 내요. 페르시아는 조라스터교잖아요. 조라스터교는 매장은 안 하거든요. 매장하면 땅이 더러워지니까. 조장? 조장이죠. 이렇게 침묵의 탑에다 올려놓고 있으면 이제 새들이 다 먹으면 뼈만 추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수습을 하는데 무슬림들은 더 깔끔해요. 무슬림들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뭐 왕이 죽었다고 그래가 특별히 더 무덤을 더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집트가 되게 초원과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신라나 가약 순장들이 많이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고각들이 북방에서 순장을 하는
풍습들이 내려왔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초원 민족들은 절대 순장 안 해요. 순장했다가는 원래 인구도 없는데 다 없어져 버리니까. 징기스칸 얘기할 때 순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야기지. 그 당시 무덤 파서 순장 없어요. 그 사람들의 권력을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다가 그 징기스칸 부대가 적들을 몰살시키긴 하지만 그거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지 자기 절대 순장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그 순장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똑같이 이 초원 민족들도요 사람은 안 듣고 같이 말을 묻어요. 말. 그래서 그 아르잔이라고 하는 거대한 고분이 있는데 보면은 마치 거대한 우주선 모양으로 했는데 사방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말을 갖다가 마치 조화들 놓듯이 말을 넣어버리더라고요. 한국도 이제 그 사부티 같은 도용이 나오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렇죠. 뭐 악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땅속에 그냥 묻는다는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낭비거든요. 손해죠. 예.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한. 그런 거 보면 시간인데. 이집트가 낫네요. 샤부티가.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전혀 다른 문화권인데도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한나라 이후에 사실 무덤들을 보면 조금씩 작은 인형들을 넣기 시작하는 그런 예. 것들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그리고 걸로. 어찌 보면 이제는 사후 세계관에 대한 어떤 고민의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는 느낌이 사실은 좀 있네요. 중국에서 형성된 그 신선가적인 어떤 황로 사상과 연결되는 것이 사후 세계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장도 해보고 엄청 때려놓고 해봤는데 결국 우연히 파보면은 그대로 있고 다 도굴돼가고 하니까 죽음 세계에 대한 어찌 보면 회의적인 상황이 되면서 그럼 죽지 말자. 글로 가는군요. 그래서 진시황이 죽지 말자가 그래서 된 수원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원을 영생을 할 수 있는 단약을 만들고 불로초를 구하게 되고. 이것도 재밌네. 사후세계가 있으니까 같이 묻어서 고생 안 하게 하자. 이거 후세들이 봤더니 이거 다 도굴당하고 이거 뭐 필요 없는데 죽지 말자. 근데 이게 이집트에서도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회의는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런 경우 어차피 죽어. 죽을 때까지 편하게 그래, 잘 오늘을 놀자. 행복하게 살자. 맞아요. 중국인들은 죽지 말자 했는데 죽잖아요.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현실적인 그냥 죽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 그냥 죽는 거야. 다만 죽고 난 다음에 기억으로 그걸 계승하자. 그래서 유교의 제사법이라는 방식으로 기억을 하자. 네, 기억의 계승이 그래서 무서워진 겁니다. 역사 기록이라든지.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그 시대가 그렇죠. 온 예, 거군요. 그러니까 죽은 세계에 대해서 모르겠고 안 죽을 수도 없고 그럼 모르는 걸로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조선의 유학자들이 불교하고 천주교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은 세계는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얘네들 죽어가지고 헛소리 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더 발전된 이 죽음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옛날 사상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 네, 자꾸만 죽어서 뭐 하느니까 불교가 허상을 안 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된 거죠. 불교도 안 그래도 이게 혹세 무민의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천주교는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얘는 아니 똑같네 더해, 죽었어도. 더해. 그래서 둘 다 이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이 혹세 무민의 종교로 본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나라가 고구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고구려 벽화가 사실 되게 유명하지만 사실 그 벽화는 컴컴한 무덤 벽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덤 벽 닫으면 완전히 칠흑 같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근데 그 암흑 같은 벽에다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고구려 벽화는 진정한 고구려인들의 메타버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현실을 구현하고 죽으신 분들 그 수많은 환상적 그림과 함께 편하게 노세요라고 하면서 문 닫히는 순간 컴펌해지는 순간 다시 여기 누워있는 사람과 벽화들이 같이 막 춤을 추는 메타버스를 구현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고구려인들은 무덤 안에 유물을 거의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안 들어요. 기록에 보면 사후에 장라 지낼 때 무덤 옆에 고인들의 유물들을 다 진열해 놓고 장례식 끝나면 그걸 다 가져가요. 죄송한데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나오셔서. 예. 왜냐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대충 마무리 지면 안 됩니다. 다음에 나오셔서 꼭.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렸을 때 사실 그 역사를 배울 때는요. 순장 너무 끔찍해. 왜 이렇게 몰지각한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사를 보다가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배우는 분들은 참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어차피 죽어. 그래서 배신은 절대 안 돼. 라는 개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 농사 못 짓는데 인형 넣어주라. 여러 가지 좀 이런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좀 배웠으면 역사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